코스피 역사를 보면 뭔가 레벨을 바꾸잖아요. 레벨을 바꾸면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쉬어가요. 그리고 길게 보면 5년이고 짧게 보면 3년 정도 오르다가 다시 이제 주춤거려요. 그런데 지금 뭐 한 2년 정도 올랐죠. 그래서 그 기간이 생각보다 그렇게 길진 않은데 얼마나 빠른 속도로 갈 거냐, 그것이 뭐 6천에서 끝날지 7천에서 끝날지는, 저는 이제 어떻게 보면 한국의 이 수급판 자체가 바뀌었잖아요. 지금 정부의 어떤 그 주가 부양에 대한 굉장히 강한 정책적 의지, 그리고 그것이 또 실현되는 것들, 기업들이 실적이 이렇게 돈을 많이 버는 반도체 기업들이 그런 것들을 이제 목격하고 야, 이건 되겠구나라는 확신이 점점 더 강해지겠죠. 그러니까 최소한 4월, 7월까지는 뭐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근데 중간중간에 항상 터뷸런스 있어요. 금과 은의 기세가 좀 무섭잖아요. 네네. 좀 일각에서는 지금이 원자재 슈퍼사이클이 시작됐다 막 이런 얘기도 있던데 어떤 상황이라고 보시나요? 이제 금은 같은 원자재 사이클의 뒷 배경에는 분명히 어떤 미국의 패권주의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시간이 지나도 미국이 1등을, 물론 이제 뭐 영원하지는 않겠죠. 우리가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시간의 길이에서 생각을 해보면 미국이 1등을 뺏기지 않을 것 같다. 그러면 뭐 기술적인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먼저 그 달러의 발권국이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군사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그 달러화의 발권과 그다음에 군사적인 어떤 패권, 그런 것들이 이제 맞물려서 나타나는 것이 이제 원자재거든요. 대표적인 게 이제 어떻게 보면 통화의 대용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금은 한동안도 계속 사람들의 관심에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금이 오르는데 은이 떨어질 거냐? 그럴 일은 없겠죠. 다만 이제 은이 조금 빨리 올랐다 그러면 이제 조정을 받을 거고, 그다음에 금만 오르고 은은 좀 잠자코 있었다 그러면 은이 이제 빠르게 오를 텐데, 그런 어떤 그 원자재 사이클과 지금의 어떤 미국의 패권주의, 그다음에 전 세계적인 어떤 그 유동성 확대 정책, 이런 것과 맞물려 있고요. 미국의 정치 사이클을 보면은 이제 미국은 어떻게 보면 이제 이름은 바꿨지만 건국 이래로 정당이 두 개밖에 없었다라고 이제 표현하는 것도 틀리지 않은 표현입니다. 이제 민주당하고 공화당 두 군데인데요. 두 군데가 계속 번갈아 가면서 이제 대통령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지금 트럼프는 코끼리, 빨간색 코끼리로 상징되는 이제 공화당이죠. 그다음에 미국은 이제 파란색 당나귀인 민주당인데, 민주당과 공화당을 비교해 보면 원자재가 과연 어떤 그 집권당일 때 더 많이 올랐을까를 굳이 구분해 본다면 이제 공화당 정권 때 원자재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의 어떤 트럼프 공화당 집권당이라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원자재가 조금 더 힘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이 고속 성장을 하면서 원자재를 빨아들일 때, 그럴 때가 대략 2003년서부터 뭐 2007년, 2008년 금융위기가 이례적인 상황이라고 빼버리면 거의 대략 한 2011년 초반까지 이제 원자재가 올랐거든요. 아마 주식을 조금 해보신 분들은 기억을 하실 거예요. 2010년 하반기서부터 2011년 상반기, 거의 그때가 이제 그 차화정이라고 해서 자동차, 화학, 정유, 이때도 이제 원자재 어떤 강세의 수혜를 받고 한국의 특정 업종들, 종목들이 올라가던 시기였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원자재 사이클은 짧게는 뭐 한 7, 8년에서 길게는 10년 가까이 올라가는 큰 사이클이 있는데, 이제 그런 어떤 사이클이 대략 한 2년 정도밖에 안 지났다. 그래서 앞으로 최소한 수년 동안은 원자재의 상승이 지속될 거라고 아마 믿는 것이 현재 나와 있는 정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금이 너무 고점이라서 지금 와서 이제 들어가기가 좀 무섭다 이러시는 분들이 많은데 지금이라 들어가도 된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런 분들은 아마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도 못 사지 않나요? 모든 게 많이 네네네. 그래서 조금 더 긴 사이클이고, 그 다음에 호황의 최소한 지금 마지막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가지시게 된다면, 조금은 근데 이제 저런 부분이 있죠. 은가격이라든지 그 변동성이 좀 심한 그런 어떤 자산들은 약간 단기 베팅보다는 조금 그 중장기로 가져가는 그런 전략이 맞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변동성이 조금 적은 자산이다 그러면 은보다는 당연히 금이겠죠. 그리고 은이라는 것은 어떤 AI 수요와 맞물려서 탄력을 더 받을 수도 있지만, AI 거품론이 부각되면 또 최근처럼 갑자기 급락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뭐 금, 은 이렇게 묶여 있는 ETF도 요새 있고요. 그 다음에 뭐 귀금속 ETF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묶음 투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얘기를 또 안 해볼 수가 없는데 네네. 지금은 사이클상 어느 정도 와 있다고 보시나요? 최소한 4월, 7월까지는 뭐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근데 중간중간에 항상 터뷸런스 있어요. 그래서 그 터뷸런스를 이제 확인하는 과정이 엔비디아 주가를 보거나 아니면 오라클 주가를 보라고 말씀을 드렸죠. 저는 이제 어떻게 보면 한국의 이 수급판 자체가 바뀌었잖아요. 사람들이 그 돈 벌 때가 많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식에 대한 관심도 많아지고 주가가 또 계속 올라가니까. 그 다음에 지금 정부의 어떤 그 주가 부양에 대한 표현은 조금 다를 수 있겠지만 굉장히 강한 정책적 의지, 그리고 그것이 또 실현되는 것들, 기업들이 실적이 이렇게 돈을 많이 버는 반도체 기업들이 그런 것들을 이제 목격하고 야 이건 되겠구라는 확신이 점점 더 강해지겠죠. 그러니까 주식시장으로 들어온 돈의 속도가 엄청난데, 자 이것을 본질을 보면은 결국 한국 사람들의 돈이죠. 자 그래서 정부에서 코스닥 3천, 이게 코스닥 얼마 갈 것 같아요? 가긴 갈 것 같은데. 가긴 갈 것 같죠. 분명히 신뢰는 가는데 본질은 한국 사람들의 돈이에요. 내부의 돈이라고요. 자 그래서 저는 중국의 후광통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중국의 후광통은 이제 그 상해랑 홍콩이랑 이제 교차 거래를 한다. 그래서 중국 내국 사람들의 돈이 갑자기 증시로 몰려들던 때예요. 2000 대략 한 15년, 2014년 하반기서부터 2015년 상반기까지인데 이 후광통으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게 대략 한 2배 전후로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대략 코스닥이 대략 한 900에서 올랐다, 1000에서 올랐다 라고 이제 가정을 하면 1800, 2000이 되겠죠. 그래서 코스닥 2000 전후에서 일단 1800이 넘어가면 조금은 경계심을 갖고 다시 한번 재점검해보는, 코스닥이 2000에 근접하고 있으면 재점검을 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코스피는 막 2만 감고. 코스피는 저도 이제 애널리스트 할 때는 이제 코스피의 어떤 그 가격 적정 가치에 대해서 많이 계산도 하고 전망도 하고 했는데 저런 부분이 있어요. 그 사이클 투자의 법칙은 뭐냐면 가장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진리는 부가 있으면 침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도 있고요. 산이 있으면 골이 있는 거고. 그래서 과거에 코스피의 이 연봉을 보면은 이제 내국인들이 막 들어오고 시장이 막 개방되는 그 시점이 이제 1980년대 저희 후반이었죠. 뭐 삼저 호황도 있고. 그런데 코스피의 역사를 보면 뭔가 레벨을 바꾸잖아요. 레벨을 바꾸면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쉬어가요. 그리고 길게 보면 5년이고 짧게 보면 3년 정도 오르다가 다시 이제 주춤거려요. 그런데 지금 뭐 한 2년 정도 올랐죠. 그래서 그 기간이 생각보다 그렇게 길진 않은데 얼마나 빠른 속도로 갈 거냐라는 부분을 좀 생각하셔야 되는데, 그것이 뭐 6천에서 끝날지 혹은 혹자처럼 7천에서 끝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채권 같은 좀 이런 안전자산 여기에도 사이클 법칙이 좀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지, 지금 금리 사이클 안에서 채권 투자 적기가 좀 언제라고 보시나요? 아마 확정금리형은 특히 거액자산가들은 그 안전한 미국 국채를 많이 하시죠, 그죠? 근데 그것이 어떤 금리에 대한 어떤 혜택 때문일까 아니면 달러를 모으고자 하는 수요일까는 조금 더 이제 고민을 해봐야 되고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보면은 금리가 올라간다 그러면 채권 가격이 떨어지는 거죠. 손실을 보는 거죠. 금리가 내려간다 그러면 채권이 이익을 보는 거잖아요. 그 이제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이제 짧게 한 뭐 1, 20년 내로 보면 금리의 하락 사이클은 이미 끝났어요. 이미 끝났고 금리의 상승 사이클이거나 아니면 금리가 더 이상 빠지지 않는 사이클로 들어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뭐 채권 투자에 대한 어떤 자본이득, 채권 가격이 올라서 상승한다, 뭐 이제 수익을 낸다, 이런 부분은 사실은 지금 타이밍으로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채권 투자하시는 분들이 워낙 여러 종류고 그 다음에 단기채도 많이 하시고 아니면 크레딧물 이런 것들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저는 이제 금리에 대한 보통의 채권을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금리가 하락하는 사이클은 끝났다. 근데 아주 길게 보잖아요. 근데 되게 인터넷 같은 데 찾아보시면 금리는 700년 동안 떨어지기만 했다, 이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금리는 떨어지는 게 답이다,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자 보세요. 지금 금리가 떨어질 수 있는 환경인가요? 돈을 계속 풀어요. 그러면 금리가 떨어지기 쉽지 않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물가가 여기서 더 이상 계속 싸질 수 있을까요? 예, 그것도 힘들 것 같고요. 거기다 각국에다 예를 들면 재정 정책을 많이 한다잖아요. 거기다 이제 일본까지 동조하죠.
그래서 일본 금리 올라가는 걸 사람들이 조금씩 두려워하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이제 과거처럼 QE 같은 국채 직매입하고 MBS 직매입하고 하더라도 오히려 쓸 돈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지금 금리가 아마 떨어지기는 쉽지 않지 않을까. 근데 금리가 여기서 이제 폭락하는 건 뭐냐면 심각한 쇼크나 경기 침체가 왔을 때 이제 그럴 때 이제 금리를 공격적으로 내리거나 뭐 그러면서 금리가 낮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심각한 경기 침체가 오지 않는다라면 금리의 어떤 하락 사이클을 지금 크게 기대하는 것은 좋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사이클을 주제로 책을 쓰셨어요. 그 이유가 뭔지 또 이 책을 읽는 독자들이 이거 하나만은 좀 얻어갔으면 좋겠다 하는 거 있으실까요? 사이클에 대한 관심은 원래 많았었고요. 저도 사실은 배경은 공학도입니다. 제가 우연히 알게 된 건데 여기 이제 오일러 공식이 나오거든요. 뭐 수학자도 아니고 수학도 잘 못해요. 근데 오일러 공식이 나오는데 이 뭔가 직선을 이 익스포넨셜한 것들을 이 파이라는 함수로 뭔가 이렇게 곡선 파도를 만들고 거기다가 이제 u의 1 이거는 보면은 뭐 매수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다음에 매도인 0으로 가는 뭐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이제 전 세계 인류 역사상 수학자들이 가장 아름다운 공식이라는 게 이제 이 오일러 공식인데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선형을 이제 파동으로 만드는 거라고 굳이 이제 해석을 붙일 수도 있는데 예전처럼 도대체 이 주기는 뭘까? 근데 진폭은 왜 생길까? 그리고 늘 예를 들면 이 자연의 섭리, 순환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자연의 섭리가 우리 몸에도 있는 거예요. 우리 몸의 신진대사 사이클서부터 사실은 이 생명 현상의 사이클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클에 대해서 늘 관심이 있었고요. 그래서 예전에 그 넷 데이비스 리서치라는 어떤 사이클 연구소 자료도 많이 봤고 또 많은 분들이 많은 어떤 시장의 대가들이 이 사이클 연구를 하거나 여기서 이제 뭔가 영감들을 얻거나 착안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대신증권 리서치 센터장 할 때도 매년 그 해외 유명한 연사들을 모셔놓고 큰 투자 포럼을 했었는데 아마 2012년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 해리 덴트라는 분을 모셔가지고 그때 포럼을 했을 때 제 포럼의 주제 제목을 사이클스라는 어떤 제목으로 붙여놓은 적도 있었습니다. 투자자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거 자연의 섭리 주가는 계속 오르진 않는다. 그건 뭐 누구나 하나만 한 얘기고요. 네. 그리고 이게 과연 내가 지금 담고 있는 주식이 사이클이 짧은 업종이냐 긴 업종이냐 이것을 판단하고 좀 투자를 해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딱 종목을 찍어주는 부분은 잘 읽어보시면 사실 종목도 많이 찍혀져 있고요. 그런데 이제 그 약간 금융의 역사라든지 그 다음에 아마 잘 얘기하지 않았던 부분들 왜냐하면 저희 리서치를 20년 동안 리서치를 통해서 중간중간에 좀 너무 이렇게 민감하지 않은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조금 꼼꼼하게 읽어봐 주시면 혹은 뭐 필요하면 질문을 해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 저희 회사에서 만든 것 중에서 말씀을 좀 드리면요. 구글에 이렇게 셀스마트라고 치시면 이렇게 나와요. 그럼 이제 셀스마트로 들어가시면 이제 미국은이 있어요. 뭐 앱으로 보셔도 돼요. 앱도 있습니다. 셀스마트. 그러면 뉴욕 증시랑 이제 가장 중요한 뉴스들이 몇 가지 나옵니다. 자, 우리가 진짜 어려운 거는 하루에도 뉴스가 쏟아지죠. 그다음에 아침에 일어나면 미국 뉴스부터 미국 뉴욕 증시 어땠는지 살펴보시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도 이랬고 저것도 저랬고 그랬는데 제일 중요한 거 한두 개만 뽑아봐. 뭐가 제일 중요해? 그것을 자꾸 선별하는 그런 연습을 안 했잖아요. 근데 저희 셀스마트 홈페이지에서는 가장 중요한 뉴스 1번, 2번, 3번을 이제 찝어주고요. 그 다음에 사람들은 결국 투자를 해야 되니까 관심 있는 것은 이제 여기 한국은이라는 메뉴에 가보시면 최근에 며칠 동안 미국에 이런 테마가 올랐어. 예를 들면 뭐 광케이블이나 광통신에 대한 그런 테마가 올랐어. 그러면 한국엔 뭘 사야 돼? 라고 이렇게 종목들이 바로 나와요. 그래서 그거를 확인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나는 코스닥 레버리지를 투자하고 싶어. 코스닥 150 레버리지를. 근데 어떻게 해야 돼? 그럴 때는 개인, 기관, 외국인 중에서 누가 제일 잘해? 최근 상황 동안, 최근 3개월 동안. 코스닥은 뭐 기관이 제일 잘해. 그러면 기관이 오늘 매수해? 그럼 오늘 매수하면 돼요. 그러면 앞으로 한 달 후에 플러스 수익이 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래서 여기 남들은의 메뉴에 가보면 내가 원하는 종목 혹은 지수에 대해서 누가 가장 잘하는 투자자인지 이걸 알려줘요. 자, 가장 잘하는 투자자가 누구인지 알려주는 거는 대한민국의 전 증권사를 아무리 뒤져봐도 저희밖에 없습니다.